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인 3월 20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됐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이 오늘 오전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선을 3주 앞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인데 이종섭 호주대사 거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선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 경선에선 현역인 박용진 의원이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해서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빅5 병원 의대 교수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프레스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로 총선이 딱 3주 남았습니다. 오늘 여야 표정을 보면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러 논란 때문에 좀 울상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표정 관리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아침에 좀 많더라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표정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어제 이 대표가 강원도하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죠. 경기 남부 지역을 돌았는데 사과를 들고 일단 유세를 하더라고요. 웬 사과죠? 네, 어제 유세를 돌다가 한 지지자가 사과와 한라봉을 선물을 했는데요. 이 과일들을 들어 모이면서 이 과일값 너무 비싸지 않느냐, 우리나라 경제만 왜 그런 거냐 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과일값이 너무 비싸죠? 네.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 너무 고통받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과 한 개 10,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거나 국민의힘이 지금 170석 하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욕심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 과반이 최대 목표다. 이게 최대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진수희 의원님, 일단은 여건 상황, 국민의힘 상황 뒤에서 좀 다루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만 보면은 민주당이 좀 상승세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표정 관리하는 걸까요? 아니면 설레발 말 조심하는 걸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전형적인 엄살인 거고요. 엄살이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저 말씀을 하신 어제 이 표정이나 그 어제 내놓은 메시지 이런 거를 보면 그냥 엄살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여전히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는 거를 견제하고 그래서 긴장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요. 제가 보기에 양문석 후보를 저대로 둘 수가 없죠. 그 총선 정말 결과가 걱정이 된다면 그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했을 텐데 지금 계속 안고 가는 거 보면 그 양문석 그 후보 정도의 저런 정도는 그냥 안고 가도 충분히 일당은 물론 과반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 밑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 저거는 그냥 전형적인 엄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김상일 네. 부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죠. 김민석 의원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51석이 최대 목표고 일단 지역과 비례 포함해서 일당 확보가 좀 굉장히 좀 힘겨운 반집 싸움이다. 반집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네. 괴를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후보와 당원들이 긴장을 풀지 말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긴장을 풀게 되는 순간 뭐가 나오냐? 실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실수를 할지. 그렇죠. 말실수를 할지 행동 실수를 할지 이런 것들이 조심하지 않는 조심성 없는 행동과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말을 통해서 조심성 없는 말 행동을 조금
자제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저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설주환 위원님. 네. 일단 5일 전인가 봐요. 이제 한병도 민주당 총선 전략본부장이 153석 이상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달라진 겁니다. 일단은 김상일 부대변인 말처럼 뭐 낙관론 경계하면서 말 조심하자. 뭐 이런 좀 취지일까요? 아마 이건 각 당도 다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이게 외부적인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또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 두 개가 다릅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정말 머리 숙이는 모습, 그다음에 우리 어렵다. 한 표라도 꼭 와서 찍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찌 읍소를 하는 것이고 또 당원들에게는 야,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길 수 있어야지 투표를 하러 가시거든요. 당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지지자들이나 이제 당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뭐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아마 이 두 갈래의 어떤 메시지가 조금씩은 나올 텐데 뭐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180석으로 이길 때도 우리가 180석 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때도 어떤 분이 유시민 작가였나 하여튼 180석을 한다 그랬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정말 호되게 혼이 났었어요, 그때. 네. 근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보시면서 지금 굉장히 흐름이 괜찮다라고 아마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지금 아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표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최대 170석까지 확보해서 제1당이 될 수 있다며 일단은 민주당이 과반의 위기론을 좀 내비친 건데 네.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위기입니까?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과일값 비싸다고 해서 사과하고 오렌지 주셨잖아요. 음. 사과값 아무리 비싸도 민주당 법카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과일값 비싸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법인카드로 사면 되는데 왜 걱정하지? 이런. 근데 뭐 그건 예. 제가 하는 얘기고요. 예. 지금의 판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151석 얻겠다. 그게 최대 목표다라고 얘기한 거는 불과 10일 전에 한병도 의원이 얘기했던 153석 플러스 알파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10일 전쯤에는 자신들이 조금 불리하니까 이 지지자들을 그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좀 블러핑을 한 거고 지금은 조금 엄살을 부려서 이 지지층들을 더욱더 공고화하려는 그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당은 목표 의석수를 뭐 숫자로 얘기하지 않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진수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여러 공천 갈등,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을 배제시킨다거나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안고 가서라도 자기네들은 이번 선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묻어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짧게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뭐 법인카드로 사과를 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여당은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 비싼 사과도 이 정권의 무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과가 또 상징하는 게 있어요. 용산에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문제이자 훨씬 더 비싼 사과. 용산의 사과. 용산에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용산에 사과가 없잖아요. 그 사과가 아닙니까? 그 그렇죠. 사과. 이게 예. 훨씬 큰 문제다라는 걸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법인카드 이 대목에서 이 얘기하시면 저는 득점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민주당 쪽인지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지 현재 상황 한번 볼 텐데 일단 장가 기자 한번 나왔는데 뭐 당장 내일이라면 어느 지역구에 어느 정당 후보한테 좀 꼽겠냐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어떻게 나왔죠? 민주당을 찍겠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47%가 민주당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39.6%, 개혁신당이 3.7%,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2.4%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7.4%포인트가량 나는데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2.2% 밖에서 앞섰습니다.
또 이념 성향별로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신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의 80%가 민주당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중도층도 48%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33.6%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다. 또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응답자의 7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군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국민의힘이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민심은 정말로 격동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뭐 보름 전만 하더라도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서울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엔 또 그렇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굉장히 극적으로 올라간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정권 심판 프레임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 체제 이후에 우리 당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그러니까 전망적 투표의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었는데 조국 혁신당과 대통령실과 관련한 여러 논란들이 다시 제기되면서 회고적 투표 성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정권 심판 프레임이 굉장히 강해진 거고, 그에 따른 지지층 결집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선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민주당이 앞서 나간 상황. 말씀하셨듯이 2주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전투에 승리하고 있다. 각종 전투에. 그렇지만 이거는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에 반사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가려면 자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공천에서 대표적인 읍참마속을 몇 군데 하든지 네. 뭐 어쨌든 간에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프레임이나 어떤 기대, 희망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했어요. 네. 안 그러면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게 나온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로 나가는 공항에서 이 런 하나로 제가 볼 때는 이 구도가 지금 확 뒤집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용산이 그동안 수면 아래로 이렇게 잠잠하게 있었던 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수면 위로 얼굴을 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국민들은 이번 총선이 이 정권을 평가하는 선거였지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줬고 네. 그것이 지금의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표를 더 달라 하고 있고 어제는 탄핵을 시사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지금 우리는 왕을 뽑았습니까? 충직한 일꾼을 뽑았죠. 그런데 그 일꾼이 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러자고 우리가 세금 내고 이러자고 대통령 뽑았습니까?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지난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네, 진세희 의원님, 박근혜 정권 탄핵 얘기를 한번 꺼냈고요.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다. 이런 얘기에 여권에서 여당에도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이 얘기에. 제가 그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네. 아까 왜 지지율이 달라진 거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참 뼈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이 뭐냐면 양당의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선거 캠페인으로 들어가고 이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부를 가지고 있고 정부를 움직여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한껏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말 민생을 위한 정책 공약으로 승부를 하는 쪽으로 갔었더라면 그 지지세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여권이 가장 경계하는 정권 심판론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이런 지지율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이종섭 대사건 네.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그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정말 저희가. 그런 건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저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불붙이는데 그 빌미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서 예. 그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어서 빨리 이제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이재명 대표의 어제 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간 거는 물론 이제 정권 심판론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이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정책 실패나 아까 이제 물가를 지적했지만 그런 문제에 이제 한 걸음, 몇 걸음 더 나아가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저거는 다분히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을 의식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간명해요.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나 메시지가 간명하잖아요. 정권 심판, 뭐 어제는 레임덕을 지나서 데드덕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다분히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이 지지세가 정말 예상 밖으로 초강세잖아요. 그러면 그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연합인가요? 그쪽으로 올 비례 그 표가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다 가는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그렇게 되면 먼 훗날에 또 조국 대표가 자신의 어떤 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조국 혁신당과의 메시지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탄핵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설주환 실장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데드덕 표현하셨는데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조국 혁신당에 발 맞춰서 더 세게 이재명 대표가 좀 공세를 펴는 현상. 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동의를 좀 하십니까? 말씀에? 네, 뭐 어느 정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견제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의식하지 않고는 저런 말을 이제까지는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하지 못한 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어요.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어떤 탄핵이라든지 어떤 뭐 3년도 길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중도층에 대한 소구는 이미 끝났다고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양당으로 거의 결집이 돼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메시지 기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조국 대표를 의식했건 안 했던 간에 이제는 중도층에 대한 소구보다는 지지층에 대한 소구를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저는 보고 메시지 기조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정 관리하는 민주당이 맞서서 위기라는 국민의힘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여러 사안 두고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2차 갈등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장가 기자, 일단은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4년 전 총선 참패 악몽 떠오른다. 그러니까 백석도 못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21석 중에 16석을 가져갔습니다. 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 1석인데요. 이번에는 4년 전 의석수도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에 비례 잡음이 겹치면서 수도권 출마자들이 더욱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서울 중성동갑 후보 윤희숙 전 의원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논란이 된 인물의 자발적인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서울 종로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이관섭 비서실장 교체부터 해서 즉각적인 대통령실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까지 네, 정광재 대변인. 네. 일단은 민주당이 아까 최대 151석 과반 목표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100석 이하 나올 수 있다. 위기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설득력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상황 맞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저도 공천자 대회 또 선대위 발족식에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가셨군요. 특히 수도권 여기는 이제 뭐 1,000표에서 3,000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대략 뭐 3%포인트에서 5%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될 수도 있고 낙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간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1대 선거에서도 사실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패할 거라고는 선거 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불과 16석밖에 얻지 못하는 역대급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21대 선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 양당 지지세가 결집하고 중도에 있었던 분들이 대략 뭐 한 7대3 정도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정당이 이대로 가면 21대 총선만큼 부진한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원인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보니까 대통령실에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네. 이게 그 서울 수도권은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 공천받은 후보들 각자의 어떤 경쟁력의 차이나 이런 거보다 이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바람을 많이 탄다? 특히 서울만 얘기하면 서울 전체가 하나의 지역구인 것처럼 바람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굉장히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그 염두에 둬야 되고요. 선거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당내에서 이 그 위기감을 표출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지금 막 보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분들이 누구냐면 분당의 김은혜 그 후보의 경우는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용산에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며칠 전에 공천장 받은 우리 이용 후보는 뭐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그런 후보인데 그 두 분들이 저렇게 나서서 거의 직설적인 언어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분들 경질하든 사퇴하든 그게 필요하다. 그게 눈높이다. 국민 눈높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저 그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정당 지지율이 거의 엇비슷하거나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지지율이 높은 이런 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됐었는데 저는 그게 선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게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새삼 느끼는데요. 무슨 네. 말씀인가 하면 두 당의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지만 그 정당 지지율을 합하면 70% 남짓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 부정 평가를 보면 긍정 비율은 한 35, 37, 8 요 정도 되고 그거보다 한 20%포인트 넘게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 지지율만 볼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 말고도 중도나 무당층에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런 분들이 투표를 안 하시면 모를까? 당일날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면 그 표가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당 지지율이 좀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도 그걸 늘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그냥 정당 지지율 올라온 거에만 너무 취해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착시를 하면서 좀 긴장이 느슨해지고 그것이 이제 공천 과정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우리가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면 이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어제 한강벨트 공략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의 종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검찰, 법원 모두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을 감옥에 넣지 못했습니다. 설주환 실장님, 표정에서도 좀 읽힙니다. 뭔가 위기라는 게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피로감도 있는 것 같고 한 위원장 발언이 굉장히 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정도 굉장히 지난주만 해도 여유가 좀 있었었는데 뭐 보니까 굉장히 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보수 진영에서 이게 선거가 안 풀릴 때 하는 그 레퍼토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정북몰이, 한 가지는 이제 큰절하는 거죠. 이제 거기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뭔가요? 이제 큰절이 나온 거죠. 이제 남은 거 이제 큰절만 남았는데 글쎄요. 지금 정북몰이를 통해서 어떤 색깔론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저는 올바른 선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2024년도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누가 북한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으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수도 없고 민주당이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정북 세력에 먹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맞다나 민주당 대통령이 벌써 몇 명이 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15년에 총 합하면 15년의 재임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본인들이 지지율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이걸 어떻게 지금 한번 돌파를 해볼까 하는데 그게 색깔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다시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꺼내시지 않은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네, 정광재 대변인. 지금 근절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까? 저는 뭐 우리가 색깔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색깔론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이 종북 세력에게 국회로 등원해서 국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민주당을 숙주로 국회에 등원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통진당의 후손들이라고 한 분들이 이번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 연합체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국민께 충분히 우리가 알려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 색깔론을 넘어서 우리가 뭐 석고대죄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아마 큰절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당은 아마 윤석열 정권 프레임이 아니라 과거냐 미래로 가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신임을 국민에게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큰절을 하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다라는 점들을 분명히 더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절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까 아직? 네. 자, 민주당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민주당과 연대한다는 조국혁신단 얘기인데 자, 두 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원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조국 대표가 어떤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약간 좀 당황하게 한 발언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얘기 한번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제가 놀랐던 게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지나가고 있는데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또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민주당은 그러니까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은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국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상일 대변인 일단은 이 발언들만 들으면 좀 분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는 시각들도 좀 있는데 조국 대표 발언을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도 조국 대표하고 비슷하게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공격이 왜 되냐? 민주당이 싫다는 이재명이 싫다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다양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당대표 하나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재명이 싫다인데 그 얘기를 지금 조국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비례 위성정당, 연합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흥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 이후에 가장 큰 이유에 해당하는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나도 대응을 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더 크게 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게요. 그 조국 대표가 대구 지역에 갔다가 저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언을 한 건데 만약에
그 전원한 내용이 본인 생각하고 많이 다르면 저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기 생각하고 같으니까 아마 이제 언론에다 대고도 이제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뭐 일부 기자들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간질 시도한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어요.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또 그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의식해서 하신 발언이고. 예. 그런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많을 것 합니다. 같다? 예,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 쪽에서 처음에 지민 비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지만 그 비례대표는 저희한테 주세요. 이게 이제 지민 비조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비조 지민. 비례대표 찍으러 오셔가지고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 찍어주시고 이제 민주당의 지역구는 자기네들이 지역구에 이제 후보를 안 내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민 비조하고 비조 지민은 같은 것 같으면서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자신감이 굉장히 조국 혁신당이 먼저다. 네,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불과 뭐 1, 2주 전만 하더라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형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뭐 조금 예상해 보자면 아마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뭐 차기 대권을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이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법률적 심판을 받아서 뭐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두 사람은 앞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이나 뭐 전해철 의원이나 이런 자기의 잠재적인 라이벌,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포함해서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총선에 못 나오도록 막은 거 아닙니까? 뭐 앞으로의 차기 그 대권이라든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서 나오는 의사결정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하고 경선을 통했죠. 어쨌든. 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좀 어제 당황하게 했던 인물이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장을 받은 국정원장 출신이죠. 박지원 후보인데 어떤 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좀 당황하게 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하고 저 조국혁신당하고 거의 정세 인식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좀 네, 명예당원 좋습니다. 근데- 폭넓게 봐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좀 크게 넓게 보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청원을 종식하는 계기의 총선이 돼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 혁신당의 뭘 한다고요? 명예당원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설마 그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좀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진 의원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황당한 반응 보였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굉장히 좀 비판을 가했는데 박지원 이 예비 후보죠. 농담인가요? 아니면 뭐 이게 좀 진심이 좀 담겨 있다고 했나요? 예, 물론 가볍게 주고받은 그 대화 내용이기는 하나 저는 명예당원 그 제안을 한 조국 대표나 좋다고 답변을 하신 이 박지원 전 원장이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네. 조금 그 연세에 비해서는 좀 철이 없으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쉬움을 좀 애들로 표현하셨다고 좀 보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 엄청 그 불쾌했을 이야기시죠. 네. 김상희 부대변인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냥 가볍게 좀 저희가 지켜보면 되는 겁니까? 뭐 은연중에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를 마치 굉장히 지지하는 듯이 이렇게 발언과 행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100% 진심은 아니었다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가요? 은연중에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민주당의 지금 주류 입장에서는 이것이 거의 뭐 해당 행위로 느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잘 하셨듯이 이 당에 어쨌든 사실상의 자매 정당이 있잖아요. 사실상의 민주당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놔두고 다른 데에 뭐 명예 그 당원이 되겠다? 그거는 일종의 지지 발언하고 되게 비슷해요. 나는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출마하지만 비례정당은 나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잘 돼서 우리랑 함께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뭐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는 아닙니다. 뭐 그 비례정당이 민주당은 뭐 사실상 법적으로는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심정적으로 지도부는 그것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에게는 충분히 해당 행위로 느껴질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솔직한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조치가 뭐 내려질 걸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경고 정도로 저는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박지원 지금 후보가 지역이 지금 전남, 해남, 완도, 진도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것이고 최근에 어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박지원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호남에서의 조국 혁신당에 대한 정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높은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 정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을 이미 저는 얘기를 했다고 보여요. 본인도 저는 그리고 지금 호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렇게 나랑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왜 이럴까? 왜 지지를 이렇게 못 받고 있을까? 지지자들한테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네. 일단은 민주당이 이렇게 조국 혁신당하고 연대하면서도 이게 살짝 지금 보면은 그렇죠. 견제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국민의 미래도 마찬가지로 조국 혁신당하고 양강 구도를 좀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위협이 되는 요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국 혁신당이 정말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네. 거기다 대고 나가 명예 당원이 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물론 이재명 당대표도 약간은 좀 가볍게 받아들인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그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뭐 처음엔 뭐 한 15% 정도 되다가 그래서 의석수를 한 10석 목표로 하다가 지금은 15석까지 목표 의석수를 높여 잡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 갖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총선 선거에 우리 윤석열 정권 심판 프레임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이걸 전망적 투표로 바꿔가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과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이 의견들을 내면서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하자는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조국 혁신당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범법자들의 도피처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명 당선권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야겠죠. 네. 오늘 오전에 좀 뜨거웠던 대통령실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 판세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의 강한 요구에 대통령실 그 출구 전략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일단 대통령실 이런 분위기를 좀 감지한 건지 간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빚었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대통령이 수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이 같은 소식이 대통령실로부터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황 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경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KBS 기자 출신인 황상무 수석은 지난 14일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를 겨냥해서 1988년에 있었던 언론인 흉기 테러 사건을 언급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반응인데 한번 듣고 오시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했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런종섭 도주대사 해외 도피시키려고 허위사실까지 대통령실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출국 도피시킨 것도 모자라서 허위사실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황상무 회칼 수석을 이제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던데 호주 대사, 도주 대사도 즉시 해임하고 압송하기 바랍니다. 네, 이종섭 호주 대사 얘기까지 한꺼번에 나왔고요. 곧 귀국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논란 엿새만입니다.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논란이 많았고 뭐 지지율에도 영향이 좀 미쳤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적절했다 보십니까? 좀 늦었다? 아니면 좀 빨랐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늦었죠. 네. 역세만의 자진 사퇴인데 저는 뭐 주말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인사권자가 이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 인사권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뭐 황상무 수석 뭐 자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당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조금 더 일찍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뭐 자진 사퇴를 만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켜서라도 자진 사퇴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것도 상당히 늦은 거죠. 늦었다. 이게 성남 민심을 잡기에는 조금 늦은 조치여서 뭐 좀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에 일각에서는 빨리 대통령이 해임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임명 절차에 대한 대통령실의 저는 태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해임을 하냐 안 하냐보다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임명 절차가 국민의 오해가 있으니 국민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명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오해가 발생하게 한 것은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명이든 임명 철회든 이거는 부수적인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앞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근데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임명 절차에 대한 태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진 사퇴와 자진 귀국 이렇게 할 거면은요 좀 더 모양 좋게 시원하게 하면 좋잖아요. 시원하게 어떻게? 잘하긴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런 부분은 잘못했고 이렇게 사과까지 곁들여 가면서 입장까지요? 국민께 뭐, 고개를 숙여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렇지만 이미 임명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자진 귀국해서 대기하면서 공수처가 빨리 이걸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공수처도 어쨌든 뭐 이 국익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 주기를 부탁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조금 더 좀 변하네? 그러면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이렇게 뭔가 마지못해 내지는 찔끔찔끔 하는 것 같은 모양을 하면은 잘했다라고는 하죠. 잘했다고는 하는데 이거 밀려서 한 건데 다음에 그럼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태도가 바뀔까? 이런 또 물음표 하나 찍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뭔가요? 투표장에 중도층이 들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떠오르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이 떠올러야 저는 이긴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 그만큼 주도로 가야 된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을 거의 압도하는 어떤 분위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군데의 사과. 시장에서의 사과. 그다음에 용산에서의 사과. 네. 예. 시장에서의 사과값 잡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용산에서 사과값을 낮추는
이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사과 네. 명심해야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좀 전에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말에서 좀 언급되긴 했지만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인 인물입니다. 장가희 기자, 일단은 이종섭 호주대사가 조만간 빨리 오겠다, 귀국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우선 이종섭 대사가 어제 조사 날짜를 좀 빨리 잡아달라라고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호주에 나가 있는 이종섭 대사를 당장 불러서 조사하라는 여권 주장에 발을 맞춘 건데요. 공수처에서는 조사 일정은 이거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자,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 자진 귀국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올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운명 공동체다라면서 이 갈등을 좀 봉합하는 목소리를 조금 전에 냈습니다. 네, 조 실장님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아우성하고 있고 일단은 귀국하겠다. 뭐 아까 이재명 대표는 해임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고 있는데 어떤 게 바람직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임명 철회가 됐다라면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호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가더라도 저는 바로 임명 철회를 해서 바로 왔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제 저녁 뉴스만 보더라도 뭐 이종섭 대사가 뭐 공수처에 뭐 기일 지정을 해달라 촉구서를 제출했는데 저건 수사기관에서는 다 절차가 있습니다. 수사의 어떤 단계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근데 뭐 빨리 조사기일을 정해달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일례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자진해서 검찰청까지 갔었어요. 예. 2번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수사기관에서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했습니까? 수사에는 모든 게 다 단계가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종섭 대사도 공수처에서 그렇게 하겠는데 왜 이걸 그때 내보냈는지, 용산에서 임명을 강행을 했는지 저는 이런 지금 정치적인 파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것도 참 용산의 어떤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고장이 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네, 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처가 빨리 날짜를 달라.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설주환 실장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듯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러는 송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비판의 기준을 이종섭 대사에게 적용하면 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 상황이라서 저는 저런 일 생기면 하여튼 이게 총선 코앞에 두고 일어난 일이고 총선이 잘못되면 정부 운영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프더라도 임명 철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아까 그 황상무 수석 경우도 정말 만시지탄이에요. 맞을 매 다 맞고 결국 같은 결론을 내고 그렇게 썩 좋은 평가 못 받는 이런 게 자꾸 되풀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좀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고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또 하나 좀 심상치 않다.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 장가희 기자,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 선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둘 사이에 막 고성까지 신경전이 굉장히 오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서로 관두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의원이 명단 일부 수정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철규 의원은 어제 이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을 배제한다거나 후순위에 두는 게 실망스럽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리고 국민의힘 공천장 수여식도 불참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친윤계 핵심 인사인데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또 이번 충돌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철규 위원장하고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지난 1월에 있었던 얘기까지 한번 마지막에 들어봤는데 정광재 대변인 일단 네. 이철규 의원은 내 스텝다라고 네. 일단은 선그은 바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이번에는 이 의원이 또 거기에 대고 비례대표 명단 두고서 이렇게 하면 나 탈당하겠다고 맞선 상황인데 당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입니다. 예. 공천관리위원회 주요 멤버니까 국민의 미래가 어차피 국민의힘의 자매정당으로서 공관위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그 분쟁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는 지금 보도 내용으로밖에 알려진 게 없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철규 의원도 분명히 그 공관위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엔 그 정치적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고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모습은 뭐 계속 확대되는 경우에 우리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분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자꾸 외부로 확대 재생산되는 일은 없어야겠는데 자꾸 그런 모습들이 비치는 것은 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한 위원장하고 이제 이철규 의원 사이 뭐 당 활동하시다 보면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두 인물 사이에는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읽혀주셨나요 최근에? 일단 이철규 공관위원 같은 예. 경우엔 지난번에 사무총장을 했었고요.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인재영입 책임지고 데려온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른바 이철규 의원이 찐윤 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분은 뭐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당연히 그동안 뭐 깊진 않았겠죠. 경찰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었고 검찰과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되는 일이어야 하는데 공적인 업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뭐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으니까 제가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철규는 내 스태프다라고 했던 발언들이 자꾸 맴도는데 둘 사이는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두 분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매일 보지 않습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네. 일을 하다가 보면 저희도 뭐 언론사든 아니면 회사든 회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네. 뭐 사장과 부사장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전한 의견 충돌이라고 보셔야지 이걸 뭐 개인적으로 감정이 충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뭐 그럼 탈당하겠다, 내가 사퇴하겠다라는 말들이 아직까지 뭐 확인 더 번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원팀으로 가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 갈등을 계속 안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근데요, 이 비례대표 명단 발표되면 늘 이제 저 정도의 그 시끄러움이랄까 그런 거는 이제 있게 마련이고. 이 정도는 있다. 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당들도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뭐 또 했다가 철회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되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의 소리는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그 이야기한 그 문제 제기 말고 또 다른 밝히지 않은 뭐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철규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역구 공천 다 끝난 다음에 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지역구 공천으로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호남이라든지 저기 그 청년층이라든지 여성층 이거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저도 이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호남 쪽이 너무 안 계세요. 그 앞순번에 예. 그 안정권에 없으신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우리가 호남의 전 지역에 공천을 했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홍보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뭐 현실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호남에서 우리가 그 지역구 후보를 낸다 한들 당선될 수 있을 분이 뭐 손꼽을 정도도 안 되는 게 너무나 이제 뻔한데 그렇다면 비례의원으로 좀 호남 지역 분들을 좀 이렇게 추천받아서 실제 그 국회에 등원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도 호남에서 출생만 했지 이 서울 지역에 와서 주로 활동하신 이런 분들보다는 네. 호남에서 호남을 근거지로 활동하시고 호남 주민들의 그 신망을 받으시는 분들 위주로 저는 비례대표를 드리는 게 맞는데 예. 이번에도 없을 뿐더러 후순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2번을 하게 하는 거라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이셨던 분들이 비례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군요. 정홍대 대변인 일단은 당 대변인이니까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런 내용도 돕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 명단 두고 난데없이 이중장부 소문이 지금 돌아서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무근이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중장부 이 왜 나온 건가요? 이건 뭐 정치권에서 아까 진수희 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례 명단 공개되면 거기서 그 사람이 왜 들어갔는지 누가 밀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중장부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얘기했고요. 지라시 형태로 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254개 지역구 또 비례대표 가운데 자기가 친분이 있어서 민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공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뭐 명단 나온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 있는 호사가들이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일단 윤석열 정부가 뜻을 펼칠 수 있다. 총선 승리가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2번이고 이번 총선은 22대고 오늘은 22일이 남았습니다.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자, 김상희 대변인 일단 굉장히 결이 찬 겁니다. 다른 논란 다 처치하고라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께 굉장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거 대통령 같거든요. 대통령께서 총선이 중요하니까 그걸 좀 잘 생각해서 총선까지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오후 일정이 보니까 없습니다. 혹시 뭐 대통령실에서 뭐 윤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뭐 대통령실과 조율한다거나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럴 계획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무를 하다 보면 일정을 좀 비울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축구선수 이강인이 오늘 공식 훈련을 앞두고 일명 하극상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강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이 담긴 공식 사과문을 읽을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주장 손흥민도 함께합니다. 앞서 이강인은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마찰을 빚어 논란이 됐었죠. 이후 직접 런던에 있는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했고 동료들에게도 일일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이렇게 개인으로 연이어 대국민 사과에 나서자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축구협회가 선수를 보호하지 않고 몰아가며 사태를 키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해야 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시합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여성 신도들이 허경영 명예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하늘궁에서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며 이른바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행해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이 의식을 한 번 받을 때 약 10만 원가량의 금액을 지불했고 회당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한 신도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허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고요. 하늘궁 측이 향후 이 행사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작성하게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허경영 명예대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로 실제 방문자들은 고마워한다라고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